연합 인포맥스 창사 21주년 기념 컨퍼런스 세션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반도체 부문 함께 하실 분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에서 김양팽 전문연구원님 나와주셨고요. 그 옆으로는 업계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연구원님 성함은 한 번 들으면 잊기가 힘들 것 같아요. 김양팽 연구원님. 예. 요즘 두 분 다 너무 바쁘시죠? 뭐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여기저기 또 설명하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반도체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고요. 두 분을 좀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우리 제조업부터 미래 산업까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도 좀 날린 것 같아요. 미국, 중국 두 개 축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해서 조금 미국 쪽으로 우리 중심축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중심축을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다른 전체적인 산업이나 그런 부분이 될지 반도체가 될지는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반도체 쪽만 봤을 때는 아직은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구조나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미국에 이번에 투자를 조금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는 뭐 크게 미국 쪽에 갔다기보다는 아직은 중립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뭐 우리만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무님께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일단 또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반도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반도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이 전자제품 또 기계장치 마찬가지지만 기능이 많아져요. 그럼 반도체가 필요한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능이 또 좋아져요. 그러면 좋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점점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급은 그만큼 안 됩니다. 근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제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선진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우리도 잘 하지요. 근데 그런 선진국이 갖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가 없어서 무너지게 될 지경입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미국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태생을 시켰지만 반도체 자립을 못 시켜서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럼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미국 쪽에 서냐 중국 쪽에 서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줘야 되고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역량만큼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의 일이지 이게 지금 뭐 편을 가르고 하는 이 정세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 특히 이제 우리가 선진국 입장에서 봐도 반도체 제조 시설이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을 갈라서 뭘 하려고 하는 여유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월 초에 아마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미국의 100일간의 공급망 조사 아마 6월 중순인가요? 6월 3일 날 끝납니다. 6월 3일 날 끝나는군요. 며칠 그럼 안 뭐 곧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결과가 발표되면은 뭐 글로벌 시장이나 또 우리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연구원님. 예,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공급망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급망 조사 명령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라든지 뭐 관련 미국의 기업들이 조금 전에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개발한 국가가 반도체 자립화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조 자체는 12%밖에 미국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미 많이 밝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그 점검 명령, 행정 명령이 나고 나서도 자 그러면은 어떤 쪽에 조사가 있을 것인가 저희도 나름 이제 분석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반도체 자립이 안 되고 생산이 부족한 부분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뭐 기업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익 집단이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 반도체 산업이 역시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다. 아마 그런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의께서는요. 예, 이미 뭐 반도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6월 3일 되면 문서로 알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조사된 상태에서 그럼 부족해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럼 미국은 공장을 얼마나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공장을 짓는 힘이 탄력을 받고 추진이 되겠죠. 의회에 법안 제출한 거 탄력을 받고 통과시킬 거고요. 그 법안 갖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짓게 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히 공장을 짓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사실은 공장을 가장 활발하게 짓는 나라가 지금 이전으로 보면 한국, 대만,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장을 지금부터는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안보 문제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고, 한국, 대만이 이제 공장을 제일 많이 짓는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편성을 합니다. 근데 세계 국가가 되잖아요. 그다음 이제 유럽도 짓고자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한국, 일본이 제조 시설 구축의 경쟁에 돌입이 돼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반도체 종족이고 원천 기술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경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협력도 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의 이 정책이 뭔가 확고히 뭔가 정리된 상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자국 내에도 어떤 경쟁력 있는 반도체 설비 시설을 갖추겠지만은 사실 투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설비를 얻어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고요. 지금 미국에서 설계된 많은 반도체들이 대만 업체에 의해서 지금 위탁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설입니다만은 만약에 중국 뭐 지금 대만과 그런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때는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한국에 사람이 한국이 뭐 기회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봉쇄해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는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공급을 잘 못한다 이러면 전 세계의 이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겁니다. 멈출 수도 있어요. 예, 멈출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 시설을 구축해서 좀 분산을 시켜서 좀 위험도를 좀 낮추자 하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이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반도체 굴기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의 행보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이제 중국이 말씀하신 반도체 굴기라는 게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025부터 이제 그 전에 2010년도에부터 사실 그렇게 반도체 굴기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굴기를 말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각종 공산품을 만들면서 원유 수입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원유를 반도체가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일 그 수출량이 많은 품목이 반도체,
두 번째가 원유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막대한 양의 수입하는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고자 했고 그게 반도체 굴기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의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공장을 못 짓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이제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는 등 각종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조 장비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그럼으로써 반도체 굴기가 2015년까지는 한참 이제 중국이 성공할 것 같이 떠들고 얘기를 하다가 18년, 19년 지나가면서 요즘 많이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렇게 미국의 장비를 도입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2014년, 5년까지는 굴기가 진행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중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글로벌 기업의 M&A, 인수 합병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습득을 하는 그런 전략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15년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견제를 해서 M&A가 대부분 무산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반도체라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전자기기 공산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기존의 기술이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제 인력이 남아 있겠죠. 결국은 뭐 어떤 선진국의 그런 기업들이라도 다 사람들이 만들고 설계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국은 그런 인력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벌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물론 중국 내에서도 고급 기술자 양성을 할 테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그 기술 습득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 해외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인가 압박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압박이냐면은 이전에 반도체 디램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때 2017년도, 18년도 초반까지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3사의 독과점 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벌금 얼마를 책정을 하고 그때 금액이 꽤 컸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너희들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를 해라. 이런 엉뚱한 그 조건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해외 기업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우리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우리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다 되어 갑니다. 연구원님 그동안 이런 추진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소부장이라고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 소부장 발전 전략이 두 차례 있었고요. 그러면서 2000년도 이제 뭐 2.0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중간 평가를 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소재나 그런 장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 근데 그 이전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경험하면서 예, 글로벌 공급망이 많이 와해됐고요. 예. 뭐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반도체만 해도 우리가 필요한 걸 다 만들어 갖고 이게 가격 경쟁력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예. 반도체 산업 만든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만든 나라고 그 나라들은 이 공급망이 자립화돼 있죠. 스스로가. 예.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채갈 때는 그 나라의 공급망, 소부장 공급망을 의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이 소부장에 대한 자립화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부장을 끌고 가면 우리의 제조 기술력이 좀 늦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면 빨라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다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차이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된 시점이 이 2019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마인드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돈만 주면 갖다 줘요. 그리고 소재에 대한 원가 부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니까 갖다 썼는데 갑자기 못 받을 수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 의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번 바꿔봐야 된다. 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해서 지금 그 2년이 생각이 됐죠.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 물론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데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근데 필요한 걸 우리가 다 만든다. 다 만든다는 생각은 예. 없습니다. 음. 우리가 못하는 건 당연히 못하죠. 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전에는 마음을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왜? 뭐 원가 부담도 있죠. 원천 기술도 부족하지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물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그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물류 이동에 대한 불편함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때문에 물류 이동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해서 지금은 바꿔서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게 소재라는 게 한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10년 동안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자꾸 성과를 물어봐요. 자꾸를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사실 뭐 의지만 강하지 뭐 2년 동안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성과를 물었습니다. 예, 기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산업 성과도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또 반도체 시장의 화두가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된 정부 사업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차세대 반도체. 이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면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사실 차세대 그랬을 때 지금 만들어진 반도체보다 예전에 뭐 무의 법칙에 따라서 성능이 2배가 된 반도체, 이것도 차세대 반도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만 있다가 CPU란 게 나오고 GPU란 게 나오고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뉴로모픽이나 뭐 AI 반도체 그런 쪽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신기능의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또 신소재 반도체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리콘 웨이퍼 기반의 반도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중국 말씀드릴 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물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실리콘 웨이퍼로 만든 반도체가 될 텐데, 그 소재가 바뀜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기술이나 시장 판도가 전부 통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신소재도 개발하고 있고,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를 다 차세대 반도체라고 통틀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중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력은 또 사람이 그걸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금도 물론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거 가지고 사실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 이런 거는 계속 더 크게 진행이 돼서 더 많은 인재를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원님 그 차세대 반도체를 정의를 해주셨는데 예.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봅니다, 전무님. 그 요즘 뭐 양자 컴퓨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빠르면 한 10년부터도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보는데, 양자 컴퓨팅 시장이 열리게 되면 지금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얘기죠. 또 다른 얘기죠. 예, 저희들은 뭐 그런 고민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는 이제 제 생각으로 한 5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자도 양자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는 상온에서 뭐 막 쓰잖아요. 그냥 우리가 양자는 그러지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이 상온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물질이 사실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좀 오래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그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수요가 굉장히 이 성능 좋은 빠른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과연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플랫폼 시장이 좀 더 성장해 나가면 결국 화두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건데 예, 예. 거기에 양자 컴퓨팅이 최적화되어져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양자 컴퓨팅은 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쓸 수 있는 그 조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반도체처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작은 물건에 들어가서 계산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달라요. 편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니까 양자라는 게.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 처리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텍스트 처리니까 뭐 계산이 뭐 아무리 복잡해도 쉬웠는데 이미지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개념을 반도체에 도입해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성능의 반도체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공급하겠다. 반도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려도 더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실제적으로 반도체라는 물건이 처음에 세상에 탄생한 게 1957년도에 이제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부터 반도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뭐 지금은 조명으로 많이 쓰이는 LED 이런 게 모두 다 반도체거든요. 그 지금 이제 반도체를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칩들만 봤을 때는 또 다른 모양의 어떤 반도체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스터도 반도체다라고 봤을 때는 벌써 60년 이상,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컴퓨터나 그런 걸 대체를 하는 그런 아마 어떤 방식이 될 거지. 지금 우리가 시계에 들어있는 이 반도체 이런 걸 양자 컴퓨터가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반도체는 계속 가고 그건 다른 분야에서 뭐 발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예. 뭐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K 반도체 저는 K자 붙이는 게 조금 쑥스럽긴 한데 K 반도체 전략이 또 나왔어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뭐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알았죠. 근데 뭐 중국은 후발국이고 워낙 자금력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근데 미국이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그 미국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만든 거죠. 그 정책은 크게 이제 세 줄기입니다. 하나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 계획보다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수요를 보면. 그래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세액 공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산업의 성장과 인력의 공급은 비례합니다. 인력이 학교에 나와서 공급이 돼야 산업이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정원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 고정이 되는데 우리의 이 인력 수요는 점점 더 많아져요. 그 갭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산업 성장이 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양성을 좀 많이 해달라. 특히 이제 관련 학과의 정원을 좀 늘려달라. 개혁학과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분을 좀 전략에 담아져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산업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선진국 산업하고 좀 다른데요. 산업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 가전 산업, 이게 단절이 돼 있어요. 선진국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선진국은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고 우리는 따로 시작했기 때문에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으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요한데 우리는 반도체 전 세계 공급량의 20%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산업의 문제인데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시켜준 일들을 좀 정부가 다리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정책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우리 산업 구조도 선진국과 같은 산업 구조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실제 그 기대할 만한 수준으로 좀 도움을 받고 계신지 총평이 궁금합니다. 지금 나온 K 반도체 전략은 그동안 나온 것보다는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많은 혜택으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행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정책이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산업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정부의 각 부처들이 합심을 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행하는 부처는 다르거든요.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가 남의 일이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도 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도와주셔서 정말 이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산업 간의 단절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권 간의 단절입니다. 이게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이번에 그 K 반도체 전략이 나온 것이 지금 정권 1년도 안 남았어요. 이게 과연 정책으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장에 이게 좀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면서 정책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 낼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 반도체 특별법을 제안을 했지요. 예, 그래서 그 정책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 특별법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으로 법이 남아 만들어져야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회에서 지금 여당에서 뭐 기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야당도 만들어졌어요.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지금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좀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이게 사실상 뭐 이번 정권 그리고 이번에 각 뭐 부처 합동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K자가 조금 전에 K 요즘 워낙 K를 많이 쓰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한류 열풍에서 온 K가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제조 거점들 그리고 생산 그 기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포를 봤을 때 그 모양이 마침 K자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 이제 역사 자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역사 뭐 처음에 그 고미 반도체 1960년대 뭐 그때 해외 기업이 모토로라나 들어왔을 때부터 천안이나 이쪽에 위치해서 지금 화성 지역 경기도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를 다 품고 있는 전략이 K 반도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변할 이유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그 매출이 수출이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는 건 다 아실 테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1위 품목이 반도체예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수출 1위 품목에 대한 지원을 과연 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와 있는 전략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단절이 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그런 게 있어요. 이슈가 됐던 부분에 집중을 해서 빨리 만들고 어떻게 하자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우리 산업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몇 개 있었어요. 예, 이 앞전에 뭐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만약 말씀을 꺼내지 말씀을 마십시오. 그럼 궁금하잖아요.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당시에 폭발적이었죠. 네,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전만큼 관심이 없다고 표현은 못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심이 갔다가 그게 사그라드는 것도 빨리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문님 말씀하셨지만은 특별법이라는 게 정말 빨리 뭐 이 분위기에 그대로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뭐 정권의 단절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라도 네 아쉬우실까봐 여기서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이 있으신지요? 뭐 특별 그러니까 K벨트 전략에 뭐 추가할 거는 없을 네, 것 같고요. 그러신가요? 예.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선진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산업이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전하고 지금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전은 사실 선진국 경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선발국들, 종주국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미국, 유럽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온 지가 한 30년 되는데요. 계속 발전을 해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예, 많이 지금도 아주 뭐 여기 이 방송에 나올 정도로 예,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후배들한테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우리가 미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반도체가 사실 쉬운 이 사업은 아닙니다.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지 간단히 볼 일은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네, 후배들 위해서 전무님께서도 열심히 길을 또 닦아주시고 계시고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일반인 시선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 완성차 차량의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를 좀 보완하거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연구원님? 예, 그렇죠. 지금 반도체가 부족 현상이라고 그렇게 뉴스에 화두로 나온 게 차량용 반도체였고, 그게 네. 몇 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뭐 핸드폰 공장이 지금 가동을 멈출 상황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반도체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제조 공장 미국에서 만들고 TSMC랑 좀 여러 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건 전문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만드는가라고 뭐 그까지 말씀드린 건 좀 길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를 그럼 누가 만드는가라고 봤을 때 일본의 뭐 르네사스사나 독일의 인피니언,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NXP 뭐 사실 이 3사가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사가 70% 이상을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그 3사가 그걸 전량을 자기들 기업체에서 만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일본의 르네사스사는 직접 만드는 비중이 높았는데 불행히도 올 초에 화재가 있어서 또 생산 공급에 차질이 생겼었고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부는 물론 만들지만 나머지 그 제품들은 설계를 해서 TSMC나 파운드리 지금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에 그 생산을 맡기게 되고 그 제조업체는 그럼 그 설계 도면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처음에 코로나19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을 감산하기로 계획을 했고 그만큼 당연히 주문을 적게 넣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핵심 부품 이외의 그 부품들은 또 재고를 비축하지 않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문을 넣는데 그렇게 주문량을 줄였던 부분이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감소됐던 소비가 빨리 회복이 됐고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서 반도체 주문을 넣으니까 저스트 인 타임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는 그래 6개월 기다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차량용은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반도체 강국 정부가 앞장서서 TSMC라든지 그런 차량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의 압박을 넣고 뭐 돈을 더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더 준대 그럼 당연히 생산량을 늘릴 거고요. 그 생산량을 늘린다는 게 그것만 만드는 공장이었으면 생산량을 늘려도 문제가 없는데 반도체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제조업체는 여러 팹리스들로부터 종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다시 말해서 다른 쪽 반도체 생산을 줄인다는 걸로 바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경쟁적으로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는 돈 더 주면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예, 돈 자동차 더 반도체 주면 처음에 휴대폰 15% 올려서 했는데요. 예, 예. 지금은 5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어떤 품목은 2배까지 올랐습니다. 예, 근데 뭐 자동차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 합쳐봐야 50만 원어치예요. 예, 원가에 원가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2배 줘봐야 10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원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이 반도체 가격이 높아진다고 원가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단 이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 공장이 중단이 되면 원가가 높아져요. 그 중단 요새 가끔 되잖아요. 그 자동차 값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생산 캐파가 한정돼 있으면은 그렇죠. 자동차 쪽에 더 많은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공급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쪽 그렇죠.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서 또 핸드폰 쪽에 가전이나 예. 뭐 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부족합니다. TV나 빨리 사셔야 돼요. 지금. 조금 있으면 가격이 높아져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정된 생산 그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차량 반도체 비중이 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실 뭐 대한민국 반도체 강국이죠. 하지만 또 진정한 강국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 거고요. 어떻게 될까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의 삼성, 하이닉스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앞선 업체들을 충분히 추격해 갈 수 있을지요. 그 일단 이제 비메모리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 경쟁은 글로벌 탑입니다. 제조는 근데 제품 창출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품 창출력이 제일 높은 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내서 시장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단점은 제조는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위탁 생산하니까 다행히 우리도 미국의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딱 두 나라예요. 한국, 대만. 그리고 삼성, TSMC예요. 미국은 제조 기술력이 우리보다 떨어지죠. 다행한 것은 미국이 제조 기술 구축하는 계획에 우리의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규모를 좀 늘려서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서 세계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 기술로요? 아니면은 설계 역량도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선도 업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설계는 쉽지 않습니까? 70% 시장을 갖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설계를 지배하려면 제품이 나올 때 반도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제품 창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뭐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가 전자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뭐 원가가 늘 때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게 필요해요. 좋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 업체들, 전자제품 업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새로운 전자제품을 세계 시장에 반도체와 같이 내야 됩니다. 같이 내면 세계 시장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겠다, 주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세계 시장을 지배하려면 세계 최초 제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 제품을 낼 때 반도체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둘 다 같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전부님께서 너무 큰 범위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좁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한번 써먹을게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대표 품목이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소소한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선두 기업이 명확하게 있고 참여하는 기업도 몇 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위를 하면은 세계 1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위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그 회로, 집적회로 반도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 지금 팹리스 그리고 제조 파운드리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 시스템 반도체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란 게 무엇인가?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CPU를 잘 만드는 인텔 시스템 반도체 1위다. 우리가 이제 그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품목 그리고 규모, 그런 면에서는 다 1위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다른 1위는 없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많다는 거죠.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품목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CPU 말씀드렸지만은 그래픽 카드 GPU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쪽에서는 있어는 엔비디아, 그리고 통신칩 퀄컴. 자, 그런 회사들은 그럼 세계 1위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1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거는 정의를 두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럼 시스템 반도체 1위 할 수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있습니다. 당장 이제 그 많은 품목 중에서 이미지 센스 같은 경우는 소니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2위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들 많이 하신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세계 1위고 2위가 삼성전자. 당장 2개 품목만 해도 2위이기 때문에 1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저 전문의 말씀하셨지만은 신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은 아이폰 나올 때 뭐 그는 여러 가지 기억들로 봤을 때 첨단 제품이 나오고 그 속에 제대로 된 그 우리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퀄컴의 통신칩이 들어갔겠죠, 아마 브로드컴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쪽이 성장을 하게 됐을 거고, 그런 연관성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신제품,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리고 상상도 못한 제품이 물명이 나올 거예요. 그 제품에 우리 반도체를 넣자. 그럼 세계 1위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요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두 분 모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으셔서요. 아유, 두 분이 같이 국회 가시면 특별법 바로 만들어질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설득력도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혹시 두 분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양평 연구원님, 안기현 전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